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모동의 심원장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사회복지사 시험 1급 시험 관련해서 강의한 지 현재까지 8년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1년차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합격에 조금 더 빨리 다가서게 하기 위해 이런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벼락치기 이 영상만 봐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합격 쪽집게 문제 풀이 포함 제2부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부에서 이어져 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만일 1부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밑에 설명으로 1부의 URL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고 편집하고 녹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모모동 심원장을 더 열일하게 한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서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누구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이에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입니다. 가족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그 어르신을 주로 케어하는 가족들의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법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이다.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모든 국민이 받는 건가요? 일정 부분 맞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냐,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든 적게 갖고 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어요. 단지 연령의 제한과 질병의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연령, 질병 제한을 두고, 그렇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도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 그리고 가입자는 누구일까? 이런 거 문제 내기 너무 좋아요. 보험자 같은 경우는요, 보험료를 받아서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예요. 가입자는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예요. 자, 그럼 예를 들면 내가 흥땡보험, 삼땡보험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나는 흥땡보험, 삼땡보험의 뭐예요? 가입자죠. 그러면 다시 보험자는 누구예요? 그 회사죠. 흥땡보험, 삼땡보험, 그쵸?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누굴까요?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가입자는 누구예요? 국내에서 거주하는 국민, 국내 체류하는 재외국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가입자라고 한다는 사실, 너무너무 문제내기 좋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 부분입니다. 65세 이상 일상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 혹은 65세 미만 일상생활이 어렵고 거동도 불편한 데다가 노인성 질병까지 가진 사람들. 자, 이걸 왜 제가 나이로 갈라놨냐면요, 원래 장기요양급의 대상자는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제가 이렇게 색깔로 나눠놨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돼서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이 장기요양급여 등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노인성 질환은 뭘까?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증, 뇌졸중, 파킨슨, 뇌경색증을 유발하는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퇴행성 질환, 알츠하이머, 그쵸? 치매에 다 포함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다 노인성 질병에 들어가요.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를 보시면요. 질병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노인성 질병의 종류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질병명 및 질병 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서 고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의 분류를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요, 그냥 여기 적혀져 있는 것 정도, 치매라고 하면 알츠하이머성, 혈관성 치매, 그 외에 분류되지 못한 기타 질환 치매, 상세불명 치매, 이런 것들을 다 치매라고 하고요. 그 외에 뇌졸중, 뇌경색, 파킨슨, 이런 거를 노인성 질병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크게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굳이 질병 코드까지 보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를 보는데요. 처음에 신청을 하시고요. 그럼 방문 조사가 올 거예요. 이 방문 조사는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을 합니다. 직접 방문을 해서요. 본인들이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라는 걸 가져와요. 여기에는 요양 인정 항목이 있고요. 52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특이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사를 해가요. 그러면은 이 조사해간 건강보험공단 직원분은 다시 복귀를 하셔서 조사표에 입력을 하겠죠. 그럼 조사표를 입력하고 나면 1차 판정이 딱 뜹니다. 그럼 1차 판정이 뜨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집으로 연락이 가요. 요즘에는 너무 빨리, 요즘 옛날에는 일일이 우편으로 보냈지만 요즘에는 처음에 신청하시는 신청자 휴대폰 문자로 안내가 갑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 의사소견서를 내야 되는 분들은 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의사소견서 넘버를 줍니다. 이 넘버를 받고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서를 받던가, 혹여 내가 아예 일어나지를 못하는 와상 환자 같은 경우는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 통보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 통보를 받는 사람은 의사소견서 제출 파트를 뛰어넘고 등급판정위원회로 넘어가겠죠. 그쵸? 만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되는 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소견서 제출 넘버를 부여받고 그 넘버를 병원에 가져가서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다시 건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제출도요, 요즘에는 의사소견서를 서류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 컴퓨터로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터넷 상에서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 전송을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서류를 들고 건보를 가는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고 나면 등급판정위원회라는 게 열려요. 그래서 이 등급판정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나면 여기에서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이 등급은 30일 이내 내가 신청한 후 보편적으로 보통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을 하도록 돼 있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30일이 넘을 수도 있지만 보통 30일 이내에 판정을 하도록 돼 있고요. 등급은 1에서 5등급, 또 등외 A, B, C 등급으로 나누어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객관식으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도저히 점수를 외우는 게 머릿속에 안 들어간다! 그럼 저번 시간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였죠? 이 문제는 틀리면 돼요. 왜? 우리는 아직도 틀려도 되는 문제의 개수가 꽤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35개의 문제 중 21개 이상을 맞히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갖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문제를 풀지 마세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풀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은 1등급부터 한번 인지지원 등급까지 몇 점,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은 이 장교양 인정을 평가를 한번 받아봤더니 95점 이상 되는 점수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라면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95점 이상이라면 어떤 상태예요? 전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나는 완전히 누워서 눈만 깜빡깜빡 거리는 상태에 있는,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식사를 떠먹여주지 않거나 나를 이렇게 세워주지 못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슬픈 상태입니다. 자, 2등급 같은 경우는 75점 이상입니다. 이분들은 상당 부분 도움을 필요로 해요. 본인이 본인의 몸을 이 리모컨을 통해서 침대로 이렇게 세워서 다리를 살짝 옆으로 비틀 수 있을 정도의 상태라고 대충 머릿속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로 한 상태로 75점 이상이 2등급입니다. 자, 3등급 같은 경우는 60점 이상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로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되긴 하지만 내가 부분적으로 도움을 드리면 이분이 자기의 일상생활에 자신의 신체적인 활동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4등급 같은 경우는요, 일정 부분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어떤 심신 기능의 상태로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도움을 줘야 식사를 하시고 병원을 가시고 그 집에서 혼자서 생활을 하실 수 있게끔, 문제가 없게끔 도와드리는 등급이 4등급이 되겠습니다. 5등급 같은 경우는 치매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요, 시행령 제2조에 이런 게 있어요. 노인성 질병으로 치매 환자는 이 5등급을 준다라고 하는 파트, 이 부분이 45점 이상에 해당합니다. 저는 지금 다 이상만 얘기를 했는데요. 원래 2등급부터 보면은 75점 이상, 95점 미만, 이게 실질적인 장교양 인정 점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제가 길게 적기가 그래서 짧게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60점 이상, 75점 미만 3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그쵸? 4등급, 그 다음 5등급 보세요. 51점 미만, 5등급이니까요. 미만이 돼야 되겠죠. 51점이 포함되면 안 되니까 45점 이상. 이해되시죠? 인지지원 등급은 그럼 어떻게 돼요? 45점 미만. 그쵸? 45점이 포함되면 안 돼요. 45점이 되면 어떻게 돼요? 45점 이상으로 5등급이 되는 겁니다. 요 점수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장교양 인정 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내가 딱 받았어요. 그러고 나면 이 장교양 인정 점수는 평생 갈까요? 아닙니다. 장교양 인정 점수는 평생 가지 않습니다. 장교양 인정 점수의 유효 기간은 최소 1년입니다. 어떻게 해요? 최소 1년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최소 1년. 그런데 1년 뒤에 내가 동일한 등급으로 다시 갱신이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등급을 받았는데 1년 뒤에 장교양 인정 신청을 다시 해보니, 갱신 신청이라고 합니다. 갱신 신청을 다시 해보니 또 똑같은 1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1등급은 유효기간이 4년으로 바뀌고 2, 4등급은 유효기간이 3년, 5등급은 유효기간,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 두 가지입니다. 얘네들은 2년으로 바뀝니다. 자, 등급이 크다는 얘기는 내가 좀 더 건강하다는 얘기고, 건강한 사람들일수록, 그러니까 이 장교양 등급 중에 건강한 분들은 충분히 이 등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잦기 때문에 이 유효기간 원칙을 바꿔서, 예전에는 사실 뭐 매년 1년 혹은 2년씩 갱신 이렇게 됐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등급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교양 인정 유효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장교양 인정 유효기간은 처음에는 최소 1년, 1년 뒤에 동일한 등급으로 갱신됐다면 1등급은 4년, 2에서 4등급은 3년,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은 2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처음에는 1등급을 받았어요. 정말 어르신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최소 1년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어르신이 다행히게도 1년 뒤에 갱신을 했더니 4등급이 되신 거예요. 건강해지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몇 년이 나올까요?
내가 갱신을 했어요. 최소 1년을 받았는데 나중에 갱신을 해서 1등급이셨던 어르신이 4등급이 됐어요. 그럼 몇 년을 받아요? 다시 최소 1년을 받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새로운 등급이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가서 시험 문제를 볼 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볼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설명드립니다. 자, 장기요양급여는요. 첫 번째 재가급여, 두 번째 시설급여, 세 번째 현금급여가 있어요. 첫 번째 재가급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쥐약암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자,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물론 인지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자, 방문 목욕 같은 경우는요. 장기요양 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서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목욕을 제공하는 거예요. 쉽죠? 자, 방문 간호는요. 장기요양 요원인 누가 가야 돼요?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 우리는 흔히들 뭐라 그러냐면요. 방문간호 지시서라 그럽니다. 방문간호 지시서 없이 그냥 간호사가 어르신 집에 간다면 불법이에요. 이 방문간호 지시서를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 등에 방문해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및 구강위생 등에 대해서 설명 등을 제공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방문간호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대상자에게 방문간호가 필요하다면요. 반드시 방문간호사에게 연계를 해야지 요양보호자 선생님들께서 욕창을 치료하신다거나 도뇨관을 바꿔주신다거나 하시는 거는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쥐약암 보호 있죠. 수급자의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신체활동과 심신기능을 유지시켜주고요.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고 식사, 목욕까지 제공하는 것이 쥐약암 보호 서비스입니다. 단기보호는요.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 향상,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건데요. 실제로 숙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기타 재가급여는요. 현재는 기타 재가급여로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이 복지용구 같은 경우는요.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일상생활 기능 유지, 향상 등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해서 그 어르신들의 제공을 할 때 뭐 대여도 되고요. 그리고 임대도 되고요. 뭐 대여, 임대 똑같은 거죠. 그렇죠? 대여나 임대 혹은 매매,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가정을 방문해서 지원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기타 재가급여에 들어가는 복지용구 급여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재가급여 6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시설급여 보겠습니다. 시설급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인요양시설, 다른 거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어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안에서 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단지 얘네 두 개가 다른 거는 노인요양시설은 10인 이상 시설이고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좀 더 가정과 같은 분위기, 집과 같은 분위기에서 있는 9인 이하의 시설을 우리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이야기한다는 거. 시설급여입니다. 시설급여의 장단점은 있어요. 시설급여의 장점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이웃과 떨어져서 소외되기 쉽고요. 나 개인 중심적인 생활이 어려워요. 왜요?
단체 활동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서비스를 중요시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단체 생활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개인의 생활이 무시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특별현금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는 크게 세 가지예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그리고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현재 집행하고 있는 거는 가족요양비 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설명은 잘 안 들으셨을 건데요.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명목만 법률상에 정해져 있을 뿐 아직까지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집행되고 있는 거는 현재 가족요양비 뿐입니다. 그럼 가족요양비가 뭐냐? 이 가족요양비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어르신들이 받을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의 신체, 정신 혹은 성격적인 사유로 인해서 가족들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말해요. 이거는 가족들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상황을 판단 후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요양 서비스란 뭐냐? 가족요양비와 별개로 가족들 중 요양보호사가 있고 이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있을 경우 자기의 가족을 돌봐서 발생되는 수가의 일정 부분을 받아가는 것을 가족요양 서비스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 서비스가 다르다는 거. 가족요양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곳에 이 장기요양 등급자가 있을 때 그 가족들에게 일정 비용을 보상해주는 상황이고요. 이 가족요양 서비스는 이런 도서벽지 이외에 장기요양 기관들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족요양 서비스를 통해서 이 일정 부분의 재가급여를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들을 가족요양 서비스라고 합니다. 가족요양 서비스는 좀 디테일하게 잠깐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가족요양 서비스 같은 경우는 크게 60분 서비스와 90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가족요양 서비스는 일반 재가급여의 서비스처럼 뭐 4시간, 3시간, 2시간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60분 월 20회 혹은 한 달 내도록 90회 서비스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것과 관련돼서는 제가 또 설명란에 URL을 달아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 비용을 청구합니다. 공단은 이게 적정한가를 심사한 후에 공단 부담금을 당월에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이 돈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설명한 거예요. 돈은 수급자에게 건강보험공단이 직접적으로 딱 주면 좋겠는데 그러려니까 건강보험공단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요. 근데 진료를 받는데 그냥 내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우리가 4,000원을 내잖아요. 병원에 가서 그 감기가 걸려서. 근데 내가 내는 4,000원이 실제로 모든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건강보험공단에서 내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지급해주고 내가 본인 부담금 일정 부분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나한테 돈을 주지 않죠. 어디에 주죠? 병원에 돈을 줍니다. 그럼 이 병원이 한꺼번에 자신들의 급여 비용을, 이 건강보험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요. 이것과 동일하게요. 장기요양기관들도 수급자가 직접적으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바우처 형식으로 장기요양기관에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요. 장기요양기관이 먼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내용을 적절하게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하고 보고된 대로 서비스가 시행됐다면 그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해서 공단 부담금만큼만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개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총합이 100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해서는요.
장기요양 기관의 수익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한번 영상을 다시 켜서 어떻게 수익이 100으로 잡아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장기요양보험 재원 조달,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 국가지원, 본인 일부 부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보험료는 우리가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얘기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해요. 보통 내 총 인건비에 건강보험료를 제외하죠. 그럼 그 건강보험료에서 또 장기요양료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의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임금의 총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액의 일정 부분을 납부하는 거죠. 이거는 매년 요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국가지원은 뭐냐? 국가지원은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대략 20% 정도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요, 어떤 거냐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 수급자 혹은 장기요양 급여 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 비용 중 일정 부분 공단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을 한다는 거지 이 국가지원은 재가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하나 정도 더 알아두시면 상식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일부 부담이란 무엇이냐? 본인 일부 부담이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이야기합니다.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같은 경우는 20%를 내가 내고요. 재가급여는 15%를 내는데 다시 설명을 하면요. 100만원의 돈이 있다면 100만원에 내가 어떤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를 받았다면 내가 요양원에서 100만원의 서비스를 받았다면 내가 내야 될 돈은 20만원이에요. 그럼 80만원을 아까 앞에서 얘기한 공단 부담금이라고 얘기하고요. 80만원은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내려줍니다. 다시 얘기하면 요양원에 80만원을 내려줍니다. 그럼 나머지 요양원은 이 시설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서 20만원을 본인, 누구? 수급자, 대상자, 어르신에게 받게 되는 겁니다. 재가급여 또한 똑같습니다. 재가급여는 15%예요. 85만원은 어디? 공단 부담금으로 공단 부담금으로 공단에 청구합니다. 그래서 85만원을 받고 나면 나머지 15만원은 누구한테? 수급자, 본인에게 받게 됩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100분의 40에서 60%, 기초는 제로, 0%를 받게 됩니다.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예를 들면 기저귀를 사는 비용이라든지 내가 먹는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시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양보호 선생님이 어르신 집으로 서비스를 갔어요. 그 어르신이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반찬을 사야 돼요. 그럼 반찬급여가 재가급여에 포함되느냐? 아닙니다. 이거는 비급여로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자,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용 지원 순서에 대해서 나오기도 해요. 자, 그래서 1번 서비스 신청 및 상담, 2번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3번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4번 서비스 제공, 5번 모니터링, 6번 서비스 종료라고 해서 요 순서대로 우리가 이용 지원을 해요. 그러면은 서비스 신청과 상담은 누가 하겠어요? 장기요양 대상자가 내가 어느 기관을 선택하지? 나 신청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 기관을 선택하고 상담하시겠죠. 그쵸? 상담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될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거는 내가 선택한 기관과 대상자 보호자가 같이 의논해서 계획을 하겠죠. 그 계획한 거를 기관들이 그 자녀분들이나 그 대상자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뭐 3시간씩 180분 이런 건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고 이런 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해요.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서비스를 기관에서 제공하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기관과 건강보험공단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 이제 서비스 다 받았어. 우리 어르신이 입소를 할 거야, 입원을 할 거야, 돌아가셨어. 여러 가지 이유로 나 이제 서비스를 종료할 거야 라고 하면 대상자 쪽에서 종료를 처리를 요청하면 기관은 그 즉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용지원 순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지원 순서의 첫 번째 서비스 신청 및 상담을 가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서류를 가져가셔야 돼요. 첫 번째 서류는요, 장교양 인정서라 그래서요, 어르신의 성명과 생년월일, 그리고 인정번호, 등급, 유효기간, 내용, 이 내용, 급여의 내용 종류는 뭐냐면요, 시설급여냐, 재가급여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등급 판정위원회의 의견,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인정서가 있고요. 다른 서류는요,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라고 해서요, 내가 본인 부담률이 얼마인지, 등급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내게 필요한 영역의 서비스가 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급여 종류를 몇 번이나 받을 수 있고, 얼마 정도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지, 나는 국가로부터 얼마 정도의 혜택을 받고 또 얼마 정도의 비용을 내가 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류를 가지고 근처에 마음에 드는 센터를 가셔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이 문제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자, 벼락치기 문제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2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문제는 실제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오지선다형이 나오지만 여러분들과 좀 재밌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을 약간 OX 문제로 드려볼게요. 장기요양 신청 대상자 찾기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신청 대상자가 될까 생각해 보세요.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99세 독거노인 될까요? 99세 독거노인. 2번, 거동이 불편하고 신체활동이 어려운 63세 여성. 3번, 뇌졸중으로 치료 중인 70세 여성. 4번, 결핵이 있고 신체활동이 어려운 55세 남자. 5번, 파킨슨이 있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59세 여자. 어떤 사람이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1번 OX로 볼게요. 신체활동, 일상생활이 가능한 99세 독거노인. OX 가능한가요? 안 한가요? 안 됩니다. 왜냐? 일상생활 신체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안 돼요. 이분은 무병장수하신 거예요. 굉장히 복이 많으신 거죠. 자, 2번, 거동이 불편하고 신체활동이 어려운 63세 여성.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안 됩니다. 왜? 65세 이상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비록 거동이 불편하고 신체활동이 어려워도 안 돼요. 3번, 뇌졸중으로 치료 중인 70세 여성. 안 됩니다. 되고 싶지만 아직 치료 중이기 때문에 안 돼요. 자, 4번, 결핵이 있고 신체활동이 어려운 55세 남자. 신체활동이 어려워도 결핵은 전혀 상관이 없는 병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특히나 55세,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더 안 돼요. 자, 5번, 파킨슨이 있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59세 여자. 이건 됩니다. 왜요? 59세 여자라는 거는 사실 65세 이상 대상자는 아니지만 65세 미만 대상자 중에 노인성 질환자이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파킨슨은 노인성 질병 코드에 들어가고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상자가 됩니다. 장교양 신청 대상자 찾기 어떠세요? 이렇게 문제로 보니까 너무 또 헷갈리시죠? 이 부분에서는 1에서 4번은 안 되는 분들이고요. 5번은 되는 분입니다. 여기서 한 문제라도 틀렸다면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교양급여를 제공해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보험제도는 뭘까요? 1번 개인요양보험, 2번 국민연금, 3번 기초노령연금, 4번 국민건강보험,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런 문제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거저주는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죠. 우리 수업 시작할 때 딱 첫 번째 나왔던 내용이에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정답은 5번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 앞에 나왔지만 실제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1번 당뇨 치료를 받고 있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90세 여성. 2번 뇌출혈로 신체 활동이 가능한 50세 남성. 중풍 후유증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여성. 4번 뇌경색으로 입원 치료 중인 60세 남성. 5번 파킨슨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49세 여성. 앞에랑 비슷하죠? 정답은 뭐예요? 5번입니다. 당뇨 치료를 받고 있는 거랑 나이가 많지만 당뇨 치료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여성이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되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땡! 50세 남성 나이가 안 되지만 노인성 질환은 가지고 있어. 됐으면 좋겠지만 신체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땡! 중풍 후유증 이거 노인성 질환이지만 나이도 되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땡! 뇌경색 노인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60세,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라서 될 것 같지만 입원 치료 중이라서 아직 질병이 어느 정도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땡! 마지막 49세, 65세 미만이라서 원래 안 될 것 같은데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성 질환자이기 때문에 딩동댕 5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런 문제를 집에서 저랑 말고 혼자서 문제집으로 풀어보신다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하나씩 풀어야 돼요. 풀어나가서 없던 문제가 왜 정답이 안 되는지를 스스로 체크해야 실질적으로 시험에 들어가셨을 때 정답을 맞추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떤 거냐? 신청을 하고 방문 조사를 하면 제가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와서 1차 판정을 한다고 했죠. 하고 나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게끔 예보를 하는데 의사소견서 예외 통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출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뭘 해야 돼요? 뭘 하고 급여 등급 판정을 받게 되죠. 어떤 걸 하게 될까요? 조사 결과서를 제출할까요? 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할까요? 건강검진을 할까요? 서비스를 개시할까요? 판정 결과를 통보받을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개최가 되겠죠.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등급판정위원회 개최가 시험에 나오거나 의사소견서 제출이 시험에 나오거나 방문조사가 시험에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중간을 숭숭숭 띄어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내가 건보에 신청을 하고 나면 이 건보 직원들이 우리 집으로 오는구나. 우리 집으로 와서 자기들이 종이를 들고 와서 이 항목들을 쭈르륵 검사를 해서 그거를 다시 건보에 돌아가면 자기 직장에 돌아가서 이거를 1차 판정 결과를 입력을 하는구나. 입력을 하고 나면 우리 부모님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면은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를 통보해 줄 거고 그게 아니라면 제출하라고 얘기를 하겠구나. 그러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리는구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요. 이 조사 입력에 따른 1차 판정 결과와 의사소견서 제출될 내용 두 가지를 합쳐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등급 판정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걸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가 아닌 사람은 우리가 아무나 동네 할머니가 아픈데 이 할머니 등급 신청 한번 해볼까? 동네 할아버지가 아픈데 이 할아버지 등급 신청해볼까?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신청해야 되냐? 1번 지인이 신청해야 되냐? 2번 본인이 신청해야 되냐? 3번 가족이 신청할 수 있냐? 4번 친족이 신청할 수 있냐? 5번 시장이 지정한 자가 신청할 수 있냐? 신청자가 아닌 자는 누구예요? 지인은 안 됩니다. 아이고 제가 동네 아는 언니인데 대신 신청해 드릴게요. 안 돼요. 아이고 제가 동네 아는 오빠인데 신청해 드릴게요. 안 돼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요. 안 돼요. 지인은 안 됩니다.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75점 이상 혹은 원래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75점 이상 95점 미만이에요.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받아야 하는 판정 등급은 기억나시나요? 이 문제? 자, 띠리리 정답은 2번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 볼게요. 1등급 전적으로 다른 사람 도움 95점 이상. 2등급 상당 부분 다른 사람 도움 75에서 95점 미만. 3등급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 도움 60에서 75점 미만. 4등급 일정 부분 다른 사람 도움 51점 이상 60점 미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문제에서 52점 이상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출했죠. 자, 그러면 뭐예요? 장교양 등급 4등급이라는 거죠. 52점이니까 뭐예요? 51점 이상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지만 60점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4등급인 겁니다. 장교양 등급 5등급은 어때요? 45점 미만, 51점 미만,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대상자. 자, 인지지원 등급 똑같이 치매 대상자이지만 5등급보다는 인지가 훨씬 좋은 분들. 그래서 주로 이런 분들은 복지관이나 보건소 거기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주간보호센터를 몇 회 이렇게 뭐 주 3회 이런 형식으로 이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등급에 따른 상태와 인정점수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렸어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장교양 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가 있다. 2번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다. 3번 기타 재가급여에는 현재 복지용구가 있다. 4번 장기요양보험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다. 5번 등급은 방문조사자가 판정한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왜? 특별현금급여는 3가지가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거는 시행되고 있는 거는 가족요양비밖에 없지만 특별현금급여는 법률에는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시설급여는 물론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지만 주야간보호는 아니에요.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예요. 3번은요. 기타 재가급여는 현재 복지용구가 있는 게 맞습니다. 4번은요. 장기요양보험 신청은 본인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본인도 가능하죠. 뭐 시장이 정한 사람 그리고 그 외에 친인척들 친척들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앞에서 한번 배웠었죠. 등급은 방문조사자가 판정하나요? 뭐 1차적으로는 방문조사자인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판정하기도 하지만 그게 결과는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의사소견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1차 조사와 의사소견서가 합해져야지 등급 판정 결과가 나오고 이 등급 판정 결과는 누가 낸다고 했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납니다. 기억하세요. 자, 장교양 인정 신청 시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담당자는 누구인가? 너무 많이 얘기했습니다. 1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2번 장교양 요원, 3번 보건소 직원, 4번 시군구 사회복지사, 5번 노인 장교양보험 기관장. 누가 신청하는 담당자예요? 누가 실시하는 담당자예요? 당연히 1번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어르신 댁을 방문조사해서 조사표에 따라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다시 건보로 돌아와서 입력을 하고 똑같이 다시 반복돼서 한 번 더 설명드리지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게 하고 의사소견서와 합해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 문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뭐 한두 문제 더 남은 것 같아요. 장교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날로부터 일반적으로 얼마의 기간 후에 판정을 받게 되는가? 1번 5일, 2번 10일, 3번 20일, 3번 30일, 4번 30일, 5번 60일. 일반적으로 얼마의 기간 후에 제가 장교양 등급을 받는다고 설명드렸죠? 일반적으로 30일 정도 걸립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더 길게 걸리는 날이 있지만 대부분 30일 이내에 장교양 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진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 요율이 아닌 것은 1번 이용금액의 20%, 2번 이용금액의 15%, 3번 이용금액의 6%, 4번 이용금액의 9%, 5번 이용금액의 0%.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이 아닌 것은이에요. 정답은요? 뭘 골라야 돼요?
퍼센트 딱 보고 20% 고르셔야 됩니다. 20%는 어떤 급여를 이용할 경우 내시는 거죠? 그렇죠.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내시는 비용입니다. 그럼 다른 퍼센트 얘기는 뭐야 도대체? 라고 궁금하실까봐 제가 이것도 그림으로 가져왔어요. 자,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캡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작은 글자지만 제가 가급적 큰 글자를 쓰지만 그래도 이럴 때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재가급여는 일반적으로 복지용구와 재가급여에 포함되기 때문에 복지용구도 기타 재가급여니까요. 일반적으로 15%,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40% 감경자, 60% 감경자가 있는데요. 40% 감경자는 9%, 60% 감경자는 6%의 금액을 내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상의 의료급여자는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시설급여 촉탁이 진찰비용은요. 일반은 20%, 40% 감경자는 12%, 60% 감경자는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의료급여자는 면제가 되겠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과 간호지시서 발급도 동일합니다. 일반은 20%, 나머지는 10%,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의료급여자는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본인부담 비율을 좀 암기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9%, 8%, 6%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거는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20%, 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없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제가 다음번에도 이 모든 강의가 끝나고 나면 문제만 가지고도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요. 그때까지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